자, 1889년에 태어난 사상가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세기에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히틀러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히틀러가 1889년생이에요. 히틀러가 전 세계를 막 그냥 망가뜨려 놨죠. 어, 뿐만 아니라 또 철학계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또 위대한 인물도 탄생을 했고 1889년 그를 살았던 각계각층의 굉장히 유명한 위인들이 있다. 그래서 왜 1889년에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국내의 어느 교수한테서도 들을 수 없는 자료죠. 예. 나한테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 이렇게 요약된 이런 인류사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을 1889년생이라는 이런 주제로 한번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도대체 누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889년생 사상가와 인물, 기타, 건축물도 있어요. 건축물도 1889년에 완공된 것들이 있는데 되게 유명하죠. 자, 우선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죠.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자였죠.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 하이데거는 프라이부르크, 독일에 가면 프라이부르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일의 수도는 이제 뭐 베를린이지만 프라이부르크, 독일 여행 가면 반드시 들려야 되는 장소죠. 그 대학교의 교수와 총장을 지냈고 또 키르케고르, 생철학자죠. 키르케고르, 인류의 생존 실존 3단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철학자, 그 실존주의 철학자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후설이라고 하는 현상학을 연구했던 철학자의 제자였어요. 제자. 그래서 조교 생활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상학을 중심으로 해서 스승의 이론을 발전시켰다기보다 이 사람은 그 인간의 존재 현상에 관한 실존주의적 존재론을 별도로 전개해가지고 많은 그 찬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훗설보다 이 하이데거는 훨씬 크게 각광을 받았던 철학계의 거성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저서 중에 존재와 시간, Sein und Zeit, Sein und Zeit라고 하는 그 저서, 다들 기억하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근거의 본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철학자답게 무슨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직접 읽어보면 재미는 없어요. 철학 책들이 다 재미는 없지만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재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 마르틴 하이데거, 독일어지만 마틴 이렇게 하면은 영어식 발음이고 마르틴, 뭐 마르틴 이건 아니지만 마르틴 해서 R 발음이 조금 들어갑니다. 자, 존재의 시간을 꼭 읽어보기 바래요. 1889년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비트겐슈타인,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루드비히 요셉 요한 비트겐슈타인. 다 알 필요는 없죠.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 철학자이다.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해가지고 영국에 가서 철학자로 명성을 날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논리 실증주의와 분석 철학, 분석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분석 철학 중에서 논리 실증주의를 통해서 그 언어 분석을 했던 철학자로 유명하죠.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서에는 논리 철학론과 철학 탐구 두 권이 있는데 딱 두 권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철학자 중 근현대 철학자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비트겐슈타인, 1889년생.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려면 그 인간의 언어가 가장 중요하겠죠. 언어. 그래서 언어를 중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했던 위대한 철학자였다. 비트겐슈타인, 1889년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놀드 토인비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토인비. 토인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라면은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를 안 읽어보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사의 연구. 이 사람이 1889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역사학계의 어떤 주류였던 이 학자의 이름은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역사가이면서 문명을 비평했던 문명 비평가죠. 1889년에 런던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고대사를 전공했다. 또 1908년에 청년 투르크당이 마케도니아에서 혁명을 일으키 성공하는 것을 보고 세계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런던 대학에서 비잔틴과 현대 그리스 연구 강좌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24년에 그러니까 89년에 태어나서 24년이면 35살쯤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때 사임을 했고 대학교를 남들은 다 35이면 그때 교수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때 교수를 다 때려치고 3년 후부터 역사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집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역사의 연구 아주 두꺼운 책 3권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서 소장하고 있는데 물론 목차하고 주요 내용은 읽어봤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읽지 못했어요. 네, 워낙 방대한 책이라서.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제 문명의 철학적 동시대성이라고 하는 연구를 시작했고 그 성과를 역사의 연구 전 12권으로 되어 있고 54년에 그러니까 34년부터 54년까지 20여 년 동안 썼고 59년에도 썼고 61년에도 또 썼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역사의 연구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 국내 서적으로는 3권짜리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계에서는 이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월터 리프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1889년생입니다. 이 사람은 뭐 신문 기자였어요. 신문 기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근데 이제 단순한 기사를 보도하는 신문 기자에서 벗어나서 평론가이면서 칼럼니스트였는데 이 사람은 뉴욕 월드라고 하는 신문사의 논설 기자로서 명성을 떨쳤고 칼럼니스트니까 칼럼을 매번 미국도 매달 한 편씩 쓰는 정도겠죠. 뭐 매주 한 편 쓰기는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 칼럼니스트가 한 달에 한 편 정도 논설 칼럼을 싣고 있죠.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뉴욕 헤럴드 트리븐지에서 칼럼 오늘과 내일을 담당을 했다. 미국 정치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평론을 발표했고 1947년에 그 유명한 냉전이라고 하는 저서를 발표했는데 이 냉전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측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 국가와의 어떤 그 정신적 대립, 분위기상의 대립을 표현하는 말로 이 사람이 콜드워, 냉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뭐 냉전이야 지금? 뭐 부부싸움만 해도 뭐 냉전이야 뭐 이런 표현을 막 하는데 이 사람이 냉전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냉전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친구들 간에 잘 사귀어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사이가 나빠져서 냉전 상태인 친구들 있죠? 또 애인을 사귀다가 애인하고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지면 냉전 상태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냉전이란 말은 어떤 정치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관련된 냉전이라는 표현이지만 엄청나게 큰 의미의 냉전이지만 어쨌든 오늘날 냉전이라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월터 리프만이다. 월터 리프만. 1889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찰리 채플린. 이 사람은 영화 배우이지만 코미디언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의 영화는 코미디언 작품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너무나 재미있고 웃기죠. 이 영국의 그 웃음 코드, 미국의 웃음 코드, 서양 사람들의 웃음 코드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웃음 코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화 황금광 시대 모던 타임즈 위대한 독재자 이거는 다들 봤을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고
다 흑백 영화였죠. 흑백 영화. 그래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봤을 텐데 뭐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막 웃음을 유발한다거나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그 희극 코미디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1914년에 그러니까 25살 때부터 첫 영화를 발표한 거죠. 대단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 겸 영화 배우는 바로 이 찰리 채플린이었다. 찰스 스펜서 채플린. 찰스의 애칭이 찰리죠. 자, 무성 영화와 유성 영화를 넘나들며 위대한 대작을 만들어냈다. 코스염이 가장 유명하고 코스염을 그 이 당시에 그 코스염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찰리 채플린하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히틀러가 있었지, 히틀러. 그래서 이 사람이 히틀러를 흉내낸 것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히틀러가 이 사람을 흉내낸 것 같진 않고 흉내를 낸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1975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자기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도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97세인가 그래요, 이분이. 세상에. 그 아들인 찰스 왕자, 찰스 황태자, 왕자인 찰스, 맏아들 찰스가 지금 75살인가 75세인가 그래요. 그 양반은 그 세자로 선정된 다음에 어, 어머니가 계속 여왕이지만 왕으로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왕을 못 해보고 어, 끝날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진짜 장수 가족이죠, 장수 가족. 자, 어쨌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사람은 영국의 희극 배우니까 영국 사람으로서 자귀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귀, 공후백자남, 공작, 후작, 백작, 어? 자작, 남작 이런 그 자귀가 있죠, 자귀. 그 중에서 뭘 받았는지 모르겠네. 찰리 채플린, 1889년생 위대한 영화 배우 겸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우리 역사상 가장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아돌프 히틀러. 이 사람을 위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위인은 위대한 인물을 위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악마와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악마를 위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관 유명한 사람이다. 어쨌든 1889년생으로서 아돌프 히틀러는 1889년에서 태어나가지고 독일의 정치가 이면서 독재자였고 역시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출생했다. 응? 위트겐슈타인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위인들이 많아요. 자, 게르만 민족주의와 반유태주의자를 내걸어서 1933년에 독일 수상이 되었다. 응? 44살, 44살 때 독일 수상이 됩니다. 자, 게르만 민족주의와 반유태주의자. 우리가 그 문화의 그 교류 이런 거 공부할 때 그 민족의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서양 민족의 주류 민족은 그 카프카즈 산맥 위쪽에 있던 아리안족이라고 했어요. 아리아 민족, 아리아 민족을 아리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아리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리안이 아닌 이 유럽 사람들을 이 쓰레기다, 이건 청소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 유럽에 많이 이렇게 이동해서 살고 있던 그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기고 전 유럽에 퍼져 살던 바로 유태인들이었죠. 유태인들, 히브리인들, 유태인들이 히틀러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이 유태인들이 문제다, 다 죽여 해가지고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고 유태인을 학살하면서 곁들여서 인도 지역 출신으로 이렇게 알려진 뭐예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막 이렇게 그 소매치기 좀도둑들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뭐죠? 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무슨 민족이죠? 가르쳐 줘 보세요, 좀. 진짜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지. 막 그렇게 어, 춤도 추고 막 그냥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그 민족 이름이 뭐죠? 집시인가요? 집시, 집시. 아, 그래요. 집시. 너무나 쉬운 걸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뭔가 미안해. 너무 쉬운 걸 물어봐가지고. 집시가 생각이 안 나지, 왜?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자꾸 이거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저도 집시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아, 집시를, 또 80만 명을 죽였어요.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고, 더불어서 곁다리로, 너희는 양념이야 해가지고 집시를 또 잡아서 80만 명을 죽였어요. 진짜 그냥 이 아리안족이 아닌 사람들을 다 청소를 해버렸죠. 이런 무시무시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악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행히 전쟁에 패망을 하니까 지하실에 내려가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시체를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 건 잘 야사이기 때문에 다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지만 자, 아돌프 히틀러가 1889년 그러니까 1889년에 선한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 하면 이렇게 악독한 악마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889년에 도대체 우주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인도의 초대 수상이 네루라는 수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루의 네루라고 하는 그 인도의 그 수상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네루가 정확히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 사람이 1889년에 태어났어요. 인도의 초대 수상이다, 초대 수상. 인드라 간디가 있었죠, 간디? 간디, 인드라 간디 말고. 간디. 간디의 마하트마 간디죠, 이 사람은. 마하트마는 그 성인이란 뜻이죠, 마하트마. 이 간디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 반대하는 독립투쟁에,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인도가. 독립투쟁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결합시켜서 인도가 독립된 이후에 최초의 인도 수상이 됐던 사람이 바로 네루입니다. 네루인데 자와할랄 네루, 자와할랄 네루, 자와할랄 네루. 발음이 힘들죠? 자와할랄, 자와할랄 네루. 인도의 초대 수상을 어, 성뿐만 아니라 이름도 정확히 쓰시오. 한글로. 만약에 그런 반갑지 않은 질문이 나오면 자와할랄 네루 이렇게 쓰라 이런 얘기예요. 안 낼 거예요. 그런 문제는. 자, 이 네루는 총리 겸 외무장관을 지내며 외무장관도 지내는 모양이에요. 비동맹주의를 고수하고 지병으로 사망한 후에 그 딸이 더 유명해. 인디라 간디, 인디라 간디. 또 인디라 간디가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수상이 됐는데 여자니까 최초의 여성 수상이 된 거죠. 1966년에 이제 선출됐다. 아버지가 64년에 죽었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수상으로 선출됐는데 1984년에 또 암살을 당합니다. 18년 후에 암살됐다. 네로 집안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 초대 수상인 자와할랄 네로가 1889년에 태어나서 인도의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 다 20세기의 얘기죠. 다 1889년생이니까 뭐 12살 이전에는 뭐 별일이 없었을 거고 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한가닥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천문학자, 또 천문학계에 또 대단한 한 획을 그은 사람이 또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입니다. 허블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허블. 허블. 여러분 그 우리 지구를 뺑뺑 돌고 있는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망원경 이름이 바로 허블 망원경이에요. 허블 망원경. 그 이 사람이 미국의 천문학자로서 이 사람이 그 망원경을 올려놓은 망원경을 내 이름을 따서 허블이라고 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1953년에 죽었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천문학자로서 너무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우주망원경 왜 어떤 업적을 남겼길래 망원경을 하필 허블 망원경이라고 했냐 망원경이라고 했냐 하면은 이 허블이 에, 고성능 망원경이 있었겠죠 그때도 그리고 우주를 자꾸 쳐다봤는데 우주가 어, 지난달에 봤던 우주의 그 별들의 위치가 이상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좀 이렇게 멀리 보인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작년에 봤던 어?
그 별들의 위치가 훨씬 멀어져 있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밝혀낸 게 뭐예요? 바로 그게 허블의 법칙입니다. 결국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주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별은 안 움직인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우주 팽창설. 우주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별도 그런 의미에서는 별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행성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도는 것보다는 별을 돌고 있는 걸 행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도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중심부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럼 이 우주의 중심은 우리 태양일까요? 태양은 아니죠. 우리 태양은 그 중심으로부터 상당히 그 왼쪽 끝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은하계, 은하계라고 하죠. 은하가 천억 개쯤 있습니다. 우주의 은하계가. 그 은하계 중에서 우리 지구가 들어있는 태양이 있는 은하계를 우리은하라고 하죠. 우리은하. 자, 그럼 우주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천문학자로서 1929년에 은하들의 스펙트럼 선에 나타나는 적색 이동을 시선 속도라고 해석하고 후퇴 속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후퇴 속도가 은하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허블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설이 우주 팽창설인데 우주 팽창설은 정확한 견해다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망원경을 보고 이걸 알아냈으니까 최초의 이 망원경이 우리의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대기권 안에서 보면은 이 대기권 때문에 우주가 정확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밝혀냈는데 그래서 대기권을 살짝 벗어나는 곳에 이제 우주 망원경을 마치 우주 정거장처럼 이렇게 돌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망원경 어마어마하게 큰 렌즈 한 개가 뭐 5m라고 그러던가 5m면 너무 작은데 50m인가? 자건 그렇게 해서 몇십 년 동안 운행을 하다가 그 렌즈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렌즈로 또 얼마 전에 바꿨죠. 바꿔가지고 허블 망원경을 좀 더 좋은 성능으로 바꿨는데 자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주의 개념이 좀 정확히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온 거죠. 우주는 그 크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끝에는 죽었다 깨도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도달하려고 우주에 가봤자 그 우주가 팽창되는 속도가 그럼 조금 이렇게 속도 팽창되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속도 우리 그 로켓가 날아가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럼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우주를 만든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졌는가? 궁금하죠. 정말 누군가 조물주가 만들었는가 이 세상을? 궁금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자, 에드윈 허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언제 태어났다고요? 1889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소설가이면서 희곡 작가, 코미디 소설의 작가로 짱꼬크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짱꼬크도. 프랑스 사람이죠. 그러니까 꼭도라고 돼 있죠. 1889년인데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극작가이다. 극작가이다. 다방면에 이런 활동을 겸하며 문단과 예술계에 뭐 좋은 소식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많은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시집 중에 알라딘의 램프, 그 다음에 극본, 드라마의 대사를 극본이라고 하죠. 에펠탑의 신랑 신부, 소설 레 포토마크, 르 포토마크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국문학과 또는 뭐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장곡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문학계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죠. 장곡도 1889년생. 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백야 김좌진 장군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로서 한국이 일제에 항거했던 한국의 독립운동가로서 아는 사람 말해봐 그러면은 김좌진 장군 말고 다른 사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가장 그 훌륭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좌진 장군인데 이 사람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3,300명을 섬멸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3,3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만 명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전쟁이니까 전쟁.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제히 탄압을 항거하고 독립전쟁을 했다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 자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그 악독한 정치가들을 사살하거나 섬멸하면은 그걸 뭐 이상하게 무슨 뭐 테러를 했느냐 어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가면 됩니다. 일본으로. 여기서 그런 망언을 할 게 아니라 자, 이 훌륭하신 김자진 장군.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김도한이라고요? 그게 정확히 밝혀진 얘기입니까? 저건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저건 김자진 장군이 1889년에 태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건축물도 있어요. 여러분이 프랑스에 가면 꼭 보고 오는 에펠탑. 이거 1889년에 완공됐고 물랑 루즈라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물랑 루즈. 이 극장식당이죠. 극장식당.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주일이 운영하던 극장식당 이름이 뭐더라? 그런 게 있었는데 파리에 가면 물랑 루즈라고 하는 이게 물랑 루즈라고 써 있죠. 루즈는 빨간색을 루즈라고 합니다. 밤에 찍은 모습, 낮에 찍은 모습은 별 볼 일 없어요. 밤에 찍은 모습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반고호. 내가 배울 때는 고호라고 배웠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고흐라고 하잖아요. 고흐. 저건 이 사람의 명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귀를 자른 자화상 이렇게 생겼나 보죠. 자화상이니까. 유명한 작품도 1889년에 완성되었다. 당으로 1889년에 탄생한 한 위대한 위인들 그리고 악마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건축물 작품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